네, 이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학습 방법은 유아가 즐겁게 놀이하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교사가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유아의 흥미와 관심이죠. 아이들이 자유롭게 주도하는 놀이가 돼야 되는데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교사가 아이들의 놀이가 어떤지 잘 이해하신 다음에 그 일을 바탕으로 유아가 점차 주도하는 놀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아와 놀이는 어떤 관계이냐면 이 놀이 안에서 유아가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이 또 자기의 성장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또한 목적 그 자체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놀이 통해서 자연, 사물, 사람, 모든 사물들과 함께 만나면서 세상을 교감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놀이다라고 할 수 있고 놀이가 하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놀이를 지원하는 것은 유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의 특성은 유아가 주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존의 놀이 개입이나 아이들의 놀이 지도를 통해서 교사가 놀이를 도와주었던 개념들도 조금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인의 간섭과 통제가 최소화되고 유아가 다양한 놀이 환경과 만날 때 유아가 주도성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이런 면에서 사상사 문제가 물소의 소극적 교육이 나왔던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사가 최소한의 간섭을 하는 거, 최소한의 통제를 하는 거, 그게 바로 루소가 말했던 소극적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문항에 따라서 사상사나 교육과정 연관된 것들이 기출 문제로 나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에 들어있는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무조건 존중해야 됩니다. 유아의 놀이를 무시하고 본인이 주도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먼저 흥미를 보이고 관심을 받는 그런 일상 주제 또는 생활 중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배우도록 해야 되는데요. 놀이는 그냥 막연히 놀아라 라고 하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놀이는 즉 배움이라는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배움이 일어날 수 있을지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는 놀이와 배움이라는 것이라서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놀이가 배움이 일어나는 장소이자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과정이라는 거. 두 번째, 59개의 내용을 기존의 2015에서 간략화시켜서 제시해 줬는데 그 내용이 성취되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편성과 운용에서 말했던 것처럼 강조되어야 되는데 어떤 게 강조되냐면 놀이하면서 경험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내용이 아니라 요가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연결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있는 거 놀이와 연계한 활동을 통한 유아의 배움 지원을 봤을 때 1번은 탄력적 운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이 놀이가 교사가 아이들의 놀이 주제와 연계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아이들이 운영을 하는 가운데서 교사의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고 또 하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아가 놀이 중심으로 한다고 한들 법령에 관련된 의거된 이 안전에 대한 것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되 이 안전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제 지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아의 놀이 배움을 지원해라. 자, 그러니까 놀이가 배움이며 그러면 이런 것을 활동과 연계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교사는 어떻게 되느냐. 교사에게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적합한 방식으로 놀이를 지원하되 아이들의 놀이의 특성, 안전, 환경, 자료, 날씨, 기간의 상황들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교사가 판단해서 그 판단이 정말 중요한데 그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 자율적 판단의 근거를 우리가 그럼 나중에 살펴봐야 되잖아요. 선생님 왜 그때 그렇게 하셨나요? 라고 이제 우리가 근거를 우리가
제출하는 것을 요구할 때 선생님이 뭔가 내놓으실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기록을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내가 어떤 내용을 논의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했고 그에 따른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계획을 조절했고 탄력적으로 운영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이것을 보고 선생님께서 놀이를 방관하고 놀이를 바라본 게 아니라 정말 놀이를 적극적으로 따라가시면서 지원하시느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합니다. 자, 교사의 역할 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은 환경을 구성하는 역할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해서 놀이 개입도 있지만 놀이 자료가 간접적인 개입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교사가 딱 대놓고 가르치는 것만 가르침이 아니라 환경으로 제공돼서 그 놀잇감이 유아에게 경험을 제공한다면 이 지원, 놀잇감을 제공한 것도 교사의 지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하고 안전한 실내, 실외 공간을 구성해야 되고요. 실내 공간은 이전에 흥미 영역을 중심으로 선택놀이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흥미 영역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유놀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흥미 영역에 대한 구성, 공간, 영역, 배치 이런 것들이 항상 고정적이고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과 협의를 통해서 유아의 놀이를 따라가면서 칸막이를 없애줄 수도 있고 또는 더 넓게 확장시킬 수도 있고 아이들 스스로 공간을 마련해보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실내 공간에서 아이들이 기존에 놀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뭐 계단이라든지 복도 이런 구석진 공간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생각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간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항상 파악한 다음에 놀이 공간으로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실외 공간은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만나고 탐색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외 바깥놀이에서는 배워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면서 근육 활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이들이 다양한 신체적인 어떤 운동을 통해서 모험과 도전 또는 다양한 자연 체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이제 바깥놀이를 무시하지 마시고 굉장히 바깥놀이를 중요시 핵심적인 놀이로 삼고 바깥놀이를 중심으로 이제 유치원에서 운영을 하지만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서 공간이 바깥놀이 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유치원은 인근 유치원의 공원의 놀이터라든지 텃밭 이런 것들도 다 활용해서 놀이 공간으로 사용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놀이 자료 제공입니다. 기존의 놀이 자료들은 어땠었나요? 한 학기 내내 또는 한 주제 내내 한 영역에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다양한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제에 따라서 또는 놀이에 따라서 자꾸 자료가 변하게 되면 그 자료를 통해서 배워지고 또 자료 때문에 놀이가 생기기도 하죠. 원래는 그런 놀이를 하려고 아닌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놀이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료가 놀이를 촉진시키고 애들한테 배움을 일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이제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특징으로는 비구조적으로 열린 자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구조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놀잇감의 구조성 하면은 항상 그렇게 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을 구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구조적인 거니까 열린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열린 자료들을 많이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찰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놀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새롭게 찾아낸 놀이도 중요하고 선생님이 한 번도 놀이 자료라고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도 유아들이 놀이스럽게 갖고 놀고 싶어 한다면 놀이로서 제공을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의점, 놀이 자료를 제공할 때는 유아가 먼저 항상 뭔가 처음 보는 것을 제시할 때는 시간을 줘야 돼요. 어떤 시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주도록 자료의 사용 방법, 놀이 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즉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료를 탐색하면서 놀이가 생각날 수 있는데 뭘 못하게 한다든지 자료에 대해서 제한점을 두면은 아이들의 사고가 확장되지 못하고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충분히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허용하실 수 있는 것을 유의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유아와 유아의 교사, 유아와 환경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부분은 2015와 같이 동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아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또래 협동학습을 얘기하는 거겠죠. 비고츠키가 얘기했던 또래학습, 즉 환경적인 것으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데 그때 환경에서 교사도 중요하지만 또래가
서로에게 비계가 되면서 서로가 상호 주관성을 가지고 서로가 배움을 만들어서 가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 즉 이 친구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는 과정들을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이 그런 분위기를 제공해 주셔야 되겠죠. 서로 이야기할 토의를 한다든지, 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볼까? 라고 하면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은 특히 대집단으로 활동을 할 때는 선생님이 대부분 활동이라는 것, 즉 발문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021에도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교사의 발문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물어보게 되는 것은 교사와 유아 간 상호작용이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교사의 발문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상호작용할 때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이를 발문도 중요하지만 그때 정서적인 것들 격려하고 미소 짓고 수용해주고 아이들한테 따뜻하게 민감하게 해주는 그런 교사의 태도들도 여기 교사와의 상호작용, 즉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으로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들도 교사의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 자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교사론에서 말하는 것들과 교사의 역할과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중복되고 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럼 4번에 2019에서는 공동의 놀이자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공동 놀이자로서 유아 주도적으로 가지만 교사도 뭔가 제언할 수 있고 교사가 말한 것이 아이들한테 받아들여져서 서로가 함께 커다란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유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놀이 안에서 자료를 통해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 자료, 다양한 교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즉 탐색과 촉감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 환경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라는 부분 볼까요? 우리 놀이과정은 5개 영역을 계속 유지한다고 했었고 그 5개 영역이 하나의 놀이 안에서 5가지가 통합적으로 함께 나타난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때까지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 연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제 이어간다는 면에서는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말은 통합이죠. 통합. 5개 영역이 전체 5개 영역이 다 나타날 수도 있고 2~3개만 나타날 수도 있는데 하나의 놀이 안에서 다양한 영역이 통합, 어우러져서 영역과 연계를 딱 경계시키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나들면서 하나의 놀이 안에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배워간다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영역의 내용이 딱 정해진 주제, 우리가 생활 주제라고 해서 3월은 뭐, 4월엔 뭐, 5월엔 뭐, 그래서 12권의 지도서를 2015 때는 제시해 줬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선생님들이 참고가 아니라 그대로 베끼고 따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개정이 됐다라고 말했었어요. 그것처럼 아이들한테 3월부터 12월에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원한과 애들이 관심 있고 원하는 주제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구멍 이런 거 애들 정말 좋았는데 3월부터 12월 때 주제에 나와 있지 않았죠. 그런 것들도 애들이 원하는 주제로 삼을 수 있고 또 공휴일이라든지 아이들의 명절 이런 것들도 그냥 애들이 주제로 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주제에 관심 있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선생님의 통합이 필요하고 주제를 어떤 것으로 삼느냐는 교사가 머릿속에 이 누리과정의 영역에 주제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있어야 유아들이 흥미를 보일 때 그 흥미와 연결시켜서 선생님 활동과 또는 아이들의 주제를 그 배움이 일어나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려면 지식기능 태도 가치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은 선생님들 머리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융통성 있게 선생님께서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연계시켜라 라는 것이 5번의 내용입니다. 자, 6번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서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배변, 낮잠 또는 휴식 이런 것이 아이들마다 뭐 기질도 다르고 신체적인 조건도 다르고 발달이 늦은 친구, 빠른 친구가 다르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 어떻게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부모와 협력하셔서 그 아이한테 맞게 일상생활을 즉 리듬에 맞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7번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해서 아까 앞에서 고려한 사항에서 있었던 것처럼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특성에 맞는 것 중에서도 이제 장애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 장애 정도나 또는 다문화 문화적 배경을 우선적으로 미리 파악해서 선생님이 미리 다 알아보시고 나서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적인 어떤 도움도 받고 그 아이에게 적절한 지원을 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8번 교사 연수를 통해서 누리과정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항상 연수는 포인트가 뭐죠? 자발적입니다. 교사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전에 전통적인 장학은 또 장학사님이 오셔서 주어지는 장학이었다면 이제는 아이들도 자기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교사도 구성주 입장에서 자신의 교사의 생활, 교사의 업무, 다음에 교원의 생활들을 자기 교사 발달에 또 맞춰서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연수에 참여해서 운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일회적인 교사 연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될 때까지 놀이 실행에 대해서 연수를 통해서 자기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가지 지금 교수학습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남은 게 하나 있네요. 평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